오늘은 8장 토목 지질 중에서도 지진과 지질에서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용어에 진원이 있고 진앙이 있습니다. 진원과 진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깊숙한 곳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해서 이 지진의 파가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진이 발생된 요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원의 직상부에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 원의 중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꺼가지고 왔을 때 직상부에 해당하는 요 위치, 지표면의 지점을 이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원과 진원 포커스, 그 다음에 진앙, 그 에피센터 하는 이 진앙, 요거를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진도라는 이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seismic intensity 하는 또는 earthquake intensity입니다. 이 진도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서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면은 진원에서 가까운 곳은 강하게, 먼 곳에서는 약하게 진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의 지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진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지점에서의 지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진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척도를 진도계라고 합니다. 진도계, Seismic Intensity Scale. 자, 그래서 예로서 8.1에서 일본 기상청의 진도계를 나타내고, 8.2에서 북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도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8.1은 일본 기상청에서의 진도계입니다. 1949년에 제정됐고요. 이 진도계는 진도 0에서부터 그 다음에 1, 2, 3, 4, 5, 6, 진도 7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진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도 0이라고 하면 무감, 인체가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러나 지진계에 기록될 정도, 이 정도가 진도 0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속도는 0.13 cm/s. 이게 이제 속도의 단위로서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 그래서 cm/s, 초당 몇 cm를 가느냐 하는 게 이게 바로 카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도는 계율이라고 나타내는데, 요거는 cm/제곱세컨, 0.8 이하 이렇게 나타내죠. 그 다음에 진도 1입니다. 요거는 미진으로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주의 깊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다 하는 것을 미진 또는 진도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진이 있습니다. 진도 2 정도인데 경진, 많은 사람이 느끼고 문과 미닫이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정도를 경진이라고 합니다. 진도 2입니다. 그 다음 진도 3입니다. 약진입니다. 집이 흔들리고 문과 미닫이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전등이 흔들리는 정도. 다음에 진도 4입니다. 중진으로서 가옥의 동요가 극심하고, 그 다음에 노임이 나쁜 꽃병이 넘어지고 걷고 있는 사람도 느끼고 많은 사람이 오기로 뛰쳐나오는 정도, 이때가 진도 4가 되겠습니다.
진도 5는 강진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비석 등이 넘어지며 연통, 돌담이 파손되기도 한다 하는 정도가 강진으로서 진도 5가 됩니다. 진도 6은 열진이라고 하면서 가옥이 30% 이상이 도괴된다, 파괴된다는 얘기죠. 산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 이 정도가 진도 6입니다. 그래서 진도 6이 되면, 정도만 되면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 다음에 진도 7입니다. 격진으로서 가옥이 파괴되는 것이 3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산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고 단층등이 생기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진도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도 1과 2의 차이와 2와 3의 차이, 3과 4의 차이, 이 차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례가 아니고 이 속도를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이렇게 진도에 따른 가속도나 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진도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과 2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파괴를 일으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메르칼리의 진도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193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수정 메르칼리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요것도 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진도 1로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나타낸 것으로서, 그러나 이 진도로서 나타내는 방식은 앞에 일본의 기상청이 이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게 일본 기상청 것이냐 아니면은 수정 메르칼리에 대한 것이냐 하는 거를 꼭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진도가 몇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의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같이 지진의 규모가 진도란 것으로서 나타내니까 이게 사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가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또 밀집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참 나타나기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대로 지진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리트라는 사람이 지진이 진원에서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1935년에 간단한 숫자로 지진의 세기를 표시할 수 있는 척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척도는 리터 척도로 알려지는데 마침 설명하는 좋은 만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리트입니다. 지진 규모를 만드는 지진학자 리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규모는 지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준인데 이게 5.4와 같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30년도 초반에 남북 캘리포니아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구텐베르크가 같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은 건물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등 지진에 대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라도 지역 환경 등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보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진도 5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아니야, 나는 진도 2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메르칼리 진도 계급의 등급의 어떤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발생하는 지진을 이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을 크기별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각 나라마다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죠. 한국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일본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나깨나 지진계를 설치해가지고 24시간을 지진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의 크기가 크면 진폭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따라서 지진파의 최대 진폭과 진원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분석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에너지 양을 계산했습니다. 이 에너지 양을 이용해서 지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보통 3.5 미만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못 느끼고, 3.5에서 5.4는 창문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5.5에서 6.0은 건물의 기준이 나고, 집은 6.1에서 6.9는 집의 30% 이하가 파괴가 되고, 7.0에서 7.9는 산사태 등 큰 피해가 일어나고, 8 이상이 되면 모든 마을이 파괴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상대적인 진도와 절대적인 규모로 파악을 하고 하자. 이래서 지금은 이 규모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진도와 규모는 다르다. 진도는 앞에 말했듯이 메르칼리 진도 계급 또는 기상청 진도 계급, 이게 바로 이제 진도고, 규모는 리터가 새로 개발한 지진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래서 이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척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터는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은 3지층 이상의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고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내진 설계 공법 연구에도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불필요한 장식들의 위험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다치게 되죠. 그리고 또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 이런 것도 이 리터는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리터는 지진이 발생될 때마다 기억이 되는 지진 연구의 개척자다. 이분이죠. 아주 이분이 리터인데, 리터는 1946년에 오하이오주 해밀턴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터는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진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지진학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은퇴한 뒤에까지도 지진연구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1985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업적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또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도 이제 같은 공학인으로서 이런 어떤 그 한 분야에 매진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어, 이 척도는 리터의 척도 또는 리터의 규모라고 하죠. 리터즈 스케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의 척도를 지진의 규모 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매그니튜드. 그는 지진의 크기를 에너지 단위 에르그라는 자신이 나타낸 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E와 지진의 규모 M을 포함한 식이 로그 10의 E는 11.8 플러스 1.5 M 하는 이 식을 본인이 내놨죠. 그래서 이 규모 M은 2에서 8까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M 값을 대입해서 이 리터의 지진 규모를 에력으로 나타낸 것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8.1에서 8.3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진의 규모와 에너지 양에 대해서 리터가 193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2에서부터 8까지 쭉 이렇게 놓아두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 에르그로 나타냈죠. 이 에르그가 뭐냐? 여러분들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건데 CGS 단위계에서의 1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그란 것은 1다인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질점을 1cm 움직이는 일이 1에르그입니다.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CGS 단위가 있고 MKS 단위가 있죠. 그래서 MKS 단위인 1줄, 줄의 1000만 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에르그는 1다인 센티미터인데 요거는 15의 만의 7성 줄이다. 이거는 그 2를 뜻하는 그리스 에르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987년 미국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 에너지의 양으로 이 규모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규모를 보면은 이제 에너지 양을 측정해서 규모를 나타내면은 이게 어떤 정도의 지진의 규모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뒤에 또 많은 학자들이 추가 연구를 더 해가지고 멜로리라든지 카고 이런 분들이 1978년에 또 이렇게 M을 에력으로 나타낸 이런 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영이란 분이 1975년도에 지진의 규모를 TNT 폭약의 양에 따라서 폭약의 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가지고 지진의 규모 1에서부터 9까지를 TNT 양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TNT는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TNT란 것은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는 요 말의 약자인데 분자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톨루엔의 2, 4, 6번 위치에 있는 니트로기가 세개 치환된 화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성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폭발 성능을 표현하는 기준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NT 10킬로톤 T다 이러면은 위력의 원자 폭탄이다 이렇게 하면은 TNT 10킬로톤을 동시에 폭발시켰을 때와 같은 위력을 가진 폭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TNT는 니트로와 반응을 통해서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 TNT의 합성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과학은 우리가 잘 많이 모르지만은 대략 이런 형태로 TNT란 것이 나왔고 TNT는 폭탄의 어떤 규모, 위력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NT의 해당량에 따라서 이게 6온수에서부터 규모 9가 되면은 엄청난 양의 TNT 양이 되죠. 그래서 이걸 봐도 이 규모와 TNT 량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이 규모는 또 각 지의 지진 기상의 최대 진폭, 진앙 거리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진의 규모를 구하는 공식은 각 나라, 기관에 따라 각 다른데 이것은 사용하는 지진계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따라서 주목하고 있는 지진동의 주기 성분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본 부근의 지진에 대해서는 히라이 공식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는 히라이 공식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일본도 이 지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발표되는 이 지진의 규모는 보통 이 방금 앞의 시기에서의 히라이 공식에 의한 M의 값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은 진원의 깊이가 60km 이내의 지진에만 적용이 된다. 이 외에도 주기 30초 정도의 표면파에 주목한 표면파 규모, 그래서 Surface Wave Magnitude MS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P파 상하동 또는 S파 수평동에 주목한 실제파 규모, 그래서 이걸 실제파로 해서 Body Wave Magnitude MB 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한 미소지진에 대한 어떤 규모의 공식도 몇몇 고안되고 있습니다. 또 지진동의 기계 관측이 실시되기 이전의 오래된 지진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의 기술에 주목한 하각 규모, 그래서 가와츠미즈 매그니튜드라는 방식인데, 요거는 MK로서 진앙거리 100km 위치에 대한 기상청 진도계에 의한 평균의 진도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가지고 여러 방식으로서 지진의 규모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은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 규모의 값이 평균으로서 일치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실제로서는 지진의 발진 기구, 지각 구조, 지진파의 전파 경로, 관측소의 지반 조건 등에 따라서 0.3에서 0.4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진의 규모와 그 다음에 진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또 하셔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